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저는 기자 이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07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8,0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달라진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 자세한 변동 사항 전해주시죠. 네, 어제 확진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07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086명이 됐습니다. 어제 5명이 추가로 사망해 지금까지 사망자는 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204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71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의 88.3%를 차지합니다. 대구 확진자는 어제 62명 늘어 모두 5,990명, 경북 지역 확진자는 6명 늘어나 1,15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700여 명의 대구 경북 지역 환자가 입소하면서 대구의 자택대기 환자 수는 약 4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직원 전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된 세종시 확진 환자 39명 가운데 29명은 세종 내 근무 공무원입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소속이 2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사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했고 부처 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로 연결 통로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인데요. 전국 701곳에 모두 6만 3천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 감염 예방을 위해 상담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상담원 3교대 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일단 확산세가 좀 줄었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아직 소규모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신천지 관련 증상자 진단이 다 끝나고 네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거품이 빠지면서 대구 경북 네. 지역에는 감소된 추세로 그냥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발견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수도권에는 구로구의 콜센터 관련해서 이제 100여 명이 나온 후에 확산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지금 부천의 네. 교회와 요양병원에 이제 연쇄적으로 집단 발생이 있다는 부분이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이제 세종시에 네네. 지금 해수부 직원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집단 발생이 있어서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 사이에 감염 경로가 혹시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이제 천안시 줌바 댄스와 연관돼서 세종시에 네. 환자가 복지부 환자가 한 명 있었죠. 네네. 예, 지금 해수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종시 정부청사의 구조가 용 모양으로 길다랗게 이제 그 청사가 이어져 있거든요. 네. 예, 청사 간에 이런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단 발생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강당 같은데 사무실이 이렇게 쭉 있는 콜센터도 그렇고 세종 정부청사도 그렇고 네네. 이런 청사들이 공간 활용도에선 좋지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환자가 한 명이 생기면 그 큰 강당 안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교차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측면에서 예. 좀 아무래도 발생한 불리한 거 상황이군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기자, 그렇다면은 정부 종합청사 같은 경우에 방역 대책이 지금 또 따로 세워졌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연결 통로를 갖다가 다 지금 차단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지금 들어가서 계속 검사가 네네. 진행되고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기에 또
파악한 분들 중에서 또 격리해야 될 분들은 격리해서 치료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줌바 댄스를 다녔던 복지부 공무원은 그 역학 고리가 밝혀졌는데 사실 해양수산부 직원 한 26명 정도는 지금 그 연결고리가 지금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발표나 좀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고 아들 2명이 잇따라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병원 이런 곳을 중심으로도 또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말고 또 시민들이 혹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너무 어려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네네. 사실 집안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 집안에 가족 간 전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걸려서 임신부한테, 부인한테 걸리거나 가족 간에도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뭐 밖에 집회 안 가고 뭐 밖에 좀 사람 밀집한 공간에 안 가기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전파되는 예.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 조금 용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네. 사람 간 좀 멀리 있기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나 어디든지 1, 2미터 좀 멀리 있기 네. 또 뭐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 본인이 예. 열나고 기침하는데 굳이 우리 뭐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어를 좀 잠시 우리 좀 떨어져 있기, 네. 사람과 서로 조심하고 예,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는 네네. 마음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일각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면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것이다. 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도와 습도 30%, 저온 건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환경 내에 수일간 생존을 하는데 예. 교수님 잠시 여기까지 듣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설명이 시작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0시 현재 총 8,086명의 확진자 수가 발생하였고 이 중 714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07명이지만 격리 해제가 204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격리 중의 환자 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어제보다 102명이 줄어서 7,300명입니다. 사망자는 72명으로 다만 직전에 1명이 증가해서 총 7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대구와 경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1%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고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입니다. 이제까지 파악된 세부 집단 발생 사례의 경로 중에서는 신천지 관련 사항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발생한 사례와 관련해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11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동일 건물 직원이 82명, 그리고 접촉자가 33명입니다. 콜센터가 위치한 건물에서 추가의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만 확진 환자 가족, 지인 등 접촉자 중에서 추가로 6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교회에서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일부 말씀드린 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 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장, 종교기관,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은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 행사 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세종 당산 순으로 질의받겠습니다. 예, 오송에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덕넷의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등 민관 공동 협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정부 출연위원을 비롯해서 대학 등과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단 공모 과제를 발주를 해서 그 공모 과제에 응모한 기관은 한창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최종 선정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학계 전문가 그리고 민간 기업 또 관련된 그 연구기관 등이 같이 협력해서 응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제, 치료제, 백신 그리고 임상 연구 등에 대해서 전체 12개 정도의 과제가 지금 공모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현재 감염병 관리위원회 산하에 9개 전문 분과위원회 중에서 연구와 관련된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도록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히 임상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임상위 등을 기본으로 해서 또 활발한 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체 등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만간 저희가 개최를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 또 정부 내에서도 저희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주도하고 있는 그 질병관리본부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또 외에도 그 과학기술정통부라든지 또 교육부라든지 그런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주도가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또 국가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서도 저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관과 의견 또 전문성 등을 다 조정하고 협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 기자실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산 기자실 여쭙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그리고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 내용 나온 것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사망자에 있어서 직전에 숨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지금 72명이 아니라 지금 73명이 네네. 숨진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발생 관련해 가지고 집단이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전체의 한 81%고 네. 지금 나머지 한 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감염 경로를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한 18%를 차지하고 있다. 18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집단 감염에 그 확진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신천지 관련된 네. 사항이 한 62%. 그리고 특별히 이게 또 서울시 구로 콜센터를 언급했는데요. 지금 115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동일 건물에 82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 그리고 82명의 접촉자, 뭐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한 33명이 더 추가로 확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 환자 가족의 또 지인들이 또 추가로 이제 확진된 예. 6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네네. 이 11층 콜센터 직원이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서 9명이 또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지금 이제 분류가 돼서 또 거기서 네.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방역대책본부에서 국가인권위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확진자의 동선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확진자가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예. 격리된 그 시점까지의 동선을 갖다 공개는 하되 장소하고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확인한 것들을 공개하는데요. 다만 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야 되고 이제 예. 사생활이나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보안 그 대비책인데요. 그래서 거주지의 어떤 세부 주소나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되 다만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어떤 시간과 장소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건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내일 종교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이제 들어온 상황 중에서는 이제 민관 협력으로 지금 한 12개 정도 공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콜센터도 그렇고요. 지인이나 가족들까지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2차, 3차 감염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수도권 지금 세종시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고 네. 지금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구로 콜센터 그 시공간에 그 빌딩에 있는 환자들은 지금 파악이 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다른 데 증상 있는 상황에서 뭐 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 네네. 방문했을 때 노출을 철저히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11층 환자분이 이제 부천에 네네, 종교 교회에 행사 갔다는 하고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고 또 예.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역학적 연결고리를 더 조사해야 된다. 그냥 구로 콜센터에서 그 시공간에 있던 분 중에서 확진 환자만 찾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증상이 있으면서 뭐 집이든 또 여러 그 해압에 가셨을 텐데 예. 거기 간 부분에 있어서 또 노출자가 있는지 환자가 있는지를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발생이 우리가 지금 81%인데 네. 집단 발생이 연쇄적으로 지금 생기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2차, 3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연결고리로 해서 또 집단 발생.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그다음에 교회. 또 뭐 그다음에 지금 요양병원 아직 환자는 확실치는 않지만 요양병원에 네. 또 간호조무사가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코호트 격리인데 그 중에서 또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단 발생을 우리가 얼마나 차단하느냐. 예. 집단 발생이 81%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매개로 한 집단 발생의 연쇄적인 출현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 이제 더 이상 환자 증가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역 당국이 이걸 찾아내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찾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찾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보다는 예. 이 집단 발생, 여태까지 병원이나 이 종교 이런 데는 비교적
다 인적 사항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단 말이죠, 여태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집단 발생을 사람 간 연결고리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천지 교회 관련된 확진자를 제외를 하고 나면 이게 유행 곡선이 조금 달라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숫자상으로는 감소세죠. 지금 네네. 200명 순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62% 현재 8천여 명의 확진자의 62%가 신천지 환자인데 그 신천지 환자만 빼내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매일 100명 선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신천지를 생각하면 현저히 줄었지만 신천지를 드러내면 100명 선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같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놓칠 때가 놓칠 아니고 수가 없겠네요. 역시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방역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네. 박 기자, 그러면 지금 방금 프랑스 사례 좀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어떤 좀 상황이죠? 세계 각지의 상황을 또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럽 얘기하기 전에 중국의 경우에는요. 네. 확진자가 지금 8만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3,100여 명으로 이미 거기는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문제인데요. 누적 사망자가 벌써 1,200여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새 200여 명 가량이 이제 사망자가 느는 건데요. 지금까지 확진자는 17,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란도 물론 중동이긴 하지만 확진된 사람이 11,000여 명을 넘겼고요. 사망자도 500여 명이 넘습니다. 숨진 사람의 숫자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리아하고 이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하셨듯이 사실 유럽 전체도 심각한데요. 스페인도 지금 5,200여 명이 확진돼서 네. 130여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프랑스도요. 3,600여 명 확진에 70여 명 숨진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도요. 2,200여 명 확진에 40여 명이 지금 숨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행의 큰 파도가 이제 미국, 유럽 등지로 각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렇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위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는 국내도 그 역유입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단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특별 입국 절차가 15일 0시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유럽 주요 5개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여기서 유럽 5개 국가는 프랑스, 그리고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 등 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이 주요 직항 노선에 대해서는 예. 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게 되면 입국 단계에서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고 입국 후 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네네. 또 입국자는 모바일 이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요. 입국 후 한 14일 동안 매일 자가 진단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는 이미 중국과 이제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서는 이 특별 입국 절차를 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 교수님, 계속 나오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는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건가요? 참 의아스럽은데 이제 네네.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탈리아에서 첫 환자가 2월 20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늦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가 포함되어 있는 롬바르디아 지역에 응급실에 이제 폐렴 환자가 많이 들이닥치고 예. 의료진들도 일부 폐렴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 독감 계절이라 거기에 있는 의사들은 이거 독감에 의한 고령자에서 집단 예. 폐렴 발생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코로나19 환자가 그 고령자에서 집단 발생했고 의료진들이 코로나19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진료하면서 의료진이 다수가 감염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습을 당한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이미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고 사망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령자가 65세 이상이 23%입니다. 6천만 네네. 인구의 한 4분의 1이 고령자인 거죠. 고령자는 면역도 떨어져 있고 기저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위험하겠죠. 아주 취약하죠. 예. 그래서 이제 치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네. 한국의 역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낮을 거라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예. 0.5%에서 지금
0.9%까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80세 이상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역시 고령자가 많은 대한민국 특성상 그런 부분은 불리하다. 네. 그래서 사망자가 늘고 치명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중환자 의학 전문의들이 있는데 감염내과 전문의처럼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수준은 높지만 인원이 적고 만약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고령자, 기저질환, 중증 환자가 폭증한다면 예, 예. 의료진도 부족하고 또 인공호흡기도 많이 필요하고 에크모라고 하는 체혈액 산소 주입 장치도 부족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환자도 줄여야 되지만 사망자 줄여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잘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 좋다. 그건 동의하지만 그렇게 방심하는 것보다는 만약을 위해서 중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의료진 또 인공호흡기, 에크모 또 그런 음압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준비는 당연히 하고 있겠죠. 네. 네. 그 또 박 기자가 아까 중국 상황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한데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초기에 뭐 12월하고 1월에 중국 우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처음에 이제 몰라서 의료진도 많이 감염되고 네. 의료진도 이제 사망한데 이제 1월 23일 날 이제 워낙 심각하니까 예, 봉쇄를 했죠. 봉쇄를 했죠. 우한시를.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뭐 이동 제한하고 뭐 아파트 내에서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3일에 한 번 생필품 나눠주고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도 뭐 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을 못 탈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한 결과 2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세는 충분한 거 확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감소한 거는 확연한데 실제 신규 확진자 수 이런 것이 실제 그럴까 하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예. 너무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확연하게 감소된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좀 더 그래도 추이를 봐야 되고 중국도 이제는 역류입하는 네. 주변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 역류입을 차단함으로써 해서 그 감소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일각에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것이다. 네.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여쭤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부분적으로는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예. 주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이라는 숙주가 있고 네. 환경이 있는데 이 기온과 습도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저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환경 내에 수일간 생존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20도나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는 환경 내 생존 기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러스가 불리하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숙주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부분 면역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환자는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보다 뭐 4, 5월이 되면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면서 바이러스 생존 환경 내 생존이 줄어들고 예. 또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회복이 되면 만약 회복하고 면역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린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겪고 나서 면역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이 바이러스가 먹이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걸린 감수성이 있는 사람을 네네. 찾기가 어려워지죠. 네. 기회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고려하면 4, 5월 이렇게 여름이 되면 환자 발생 수는 줄어들 좀 것으로 줄어들 생각입니다. 것이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계절성 유행병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게 겨울 되면 다시 또 확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 네. 이런 관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많은 이제 감염 전문가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은 북반구에 유행하지만 남반구는 지금 여름입니다. 네. 잠잠하죠. 그렇지만 북반구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남반구 겨울이 되면 글로 가서 유행을 하고 네. 또 올해 겨울에 이제 북반구 우리나라를 포함한 올 것이다. 일종의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뭐 예.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유행할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약들이 지금 효과가 있다 알려져 있습니까? 뭐 지금 치료 효과가 뭐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약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해서 일단 그 에볼라 과거 2014년도에 치료제로 개발됐던 그러니까 임상 이상까지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것에 대한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이제 중국이랑 이제 국내에서 한 4월 정도쯤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 그 결과 제일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약이긴 하지만 그것도 임상시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치료제로 또 후보들 물질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클로로킨이라는 항말라리아 약제도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칼레트라라고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이제 에이즈 치료제도 이제 후보 물질로 지금 계속 시도는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임상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국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역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과 경기 성남의 한 교회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신지수 기자, 수도권 확진자 현황 어제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466명입니다. 어제보다 29명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8명, 경기 200명, 인천이 28명입니다. 서울시 자체 집계로는 244명입니다. 중대본은 오전 브리핑에서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 어제 저녁 8시 기준으로 직원 82명 등 모두 11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콜센터 직원인 40대 남성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교회 신도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듯이 병원, 교회 등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재생병원 40대 간호조무사 1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50대 간호조무사 1명도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확진자 모두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본관 8층 81병동에서 근무해 자가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분당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은혜강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8일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용인시에서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회사에 다니는 이 남성은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인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서는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산후조리원을 임시 폐쇄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자가격리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대구 경북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오늘이 신천지교회 창립 기념일이라서 대구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주영 기자, 앞서 대구 행정부시장의 발표도 있었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고요?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입니다. 이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사흘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대구는 62명, 경북은 6명으로 이 지역의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143명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다행히 사망자가 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하루에만 4명이 더 숨졌습니다. 대구에서 80대 남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요. 경북에서도 청도 대남병원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등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를 크게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대구 지역의 완치 환자 수는 106명으로 지금까지 전체 완치자는 모두 407명입니다.
경북에서도 어제 하루 3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34명이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의 완치자는 전체 확진자의 7.5%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하루에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이 대구에서 150명, 경북은 3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의 3배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라서 대구시가 비상일 텐데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교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때문에 혹시나 신도들이 모여서 기념 집회를 하지는 않을까 대구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이 대구 지역 신천지 확진자 5천여 명이 격리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행여나 어떤 형태로든 집결 조짐이 없는지 경찰과 함께 신천지교회 일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학기 개학을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연기했었는데요.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 감염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학을 더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학사 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고민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교육부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충남 지역은 최근 일주일째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경 기자,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세종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수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 외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지금까지 모두 31명입니다. 해수부의 경우 어제까지 700명 넘는 전 직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는데 755명은 음성이 나왔고 1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확진자가 나와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 줌바댄스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던 충남에선 최근 들어 확산이 주춤해졌습니다. 충남과 대전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파악한 누적 확진자는 대전 22명, 세종 39명, 충남 115명 등 모두 176명입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퇴원을 했거나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아르네 기자, 부산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숨졌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부산 확진자 첫 사망자로 기록됐고 전국 통계로는 73번째입니다. 숨진 환자는 부산 95번 확진자이며 경북 청도에서 온 88살 여성입니다. 1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 4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다 지난 11일 부산 아들 집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2일 부산 대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거쳐 음압 격리실에 옮겨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돼 어젯밤 10시 반쯤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이죠. 이미 2월 중순쯤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지난 2일 첫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었는데 부산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이 번복된 사례로 꼽힙니다. 네, 또 가족 감염 사례도 나왔잖아요. 확진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 모두 부산시 부산 진구에 사는 남성입니다. 먼저 50대 남성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70대 남성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지난 12일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남동생도 사흘 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 감염 사례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70대 남성이며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료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부산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 중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신천지교회 36주년 창립일인 오늘 신천지의 신도의 모임에 대비해 경찰과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전체적인 코로나19 추이는 그래픽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신방실 기자, 국내 확진자 증가 폭 변화가 좀 보입니까?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8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107명이 늘어서 지난달 하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앞서 보셨겠지만 부산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1명이 늘어서 7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어제보다 200명 이상 늘어서 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짜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붉은색이 매일 늘어난 신규 확진자, 그리고 푸른색이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인데요. 치료가 끝난 환자가 어제부터 신규 확진자보다 더 많았고 오늘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건 다행인데 지금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에서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늘고 있잖아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발생한 지역별 신규 확진자 분포를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15명이 증가해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서울이 13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서 모두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도 경북 지역과 같은 신규 확진자가 6명에 이르는데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주춤한 반면 그 외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인 유행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로구 콜센터를 비롯해 동대문구 교회와 PC방 쪽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에서도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정부천사, 그리고 대구에서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이제는 지역별 산발적 유행이 우려된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도 종교 활동이나 행사 참여 등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개인 위생에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300여 명이며 714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7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07명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8,086명입니다. 이는 26만 1,335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동참하면서 모인 약 1,600억 원의 국민 성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집단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방역 대책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서울 구로 지역 콜센터 방역 조치 상황과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20시 기준으로 115명의 환자가 구로 지역 콜센터와 관련하여 확진되었으며 콜센터 직원이 82명, 직원의 가족 및 지인 등은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추가적인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어제까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약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했으며 각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도 개소를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초부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콜센터의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권 콜센터는 전국에 701개로 약 6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집도가 높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큰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금융권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함께 논의하여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담원 3교대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것과 함께 교대 근무 등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 유지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종정부청사 방역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청사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열 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부처 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연결 통로와 옥상 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주 3회 실시하고 3월 13일 신속한 진단을 검사를 위해서 승차 검진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위원근무 이행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처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복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청사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중앙행정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콜센터와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고요. 김우주 교수님 그리고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하루 신규 환자보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던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앞으로도 뭐 신규 확진자보다는 이제 격리 해제하는 분이 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이제 콜센터, 또 세종시, 또 대구시 안에서도 뭐 콜센터 병원에서 계속 집단 발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지만 방심은 더더욱 위험하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이제 주말에 좀 릴렉스하는 네. 이런 좀 약간 장기전, 지구전을 좀 국민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외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제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을 피하라. 그러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기간 대화하는 그런 환경을 피하라.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날씨도 뭐 맑고 약간 쌀쌀은 하지만 굉장히 공기가 맑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뭐 좀 산에 가서 공기도 좀 쉬고 가볍게 운동해서 좀 건강도 챙기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시고요. 박 기자, 앞서 유럽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유럽은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가 하루에 사망자 수가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1,2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 수가 한 200명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를 뒤이어서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와 지금 사망자 숫자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프랑스도 지금 영국 뭐 다 할 것 없이 결국은 다 1,000명, 2,000명, 3,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계속 사망자 숫자도 계속 덩달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각국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지금 유행세가 결국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지금 이제 벌어졌는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대처하느냐, 각국이 지금 대응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상황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것부터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박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영국은 봉쇄를 또 하려고 하고 다른 지역들은 또 봉쇄를 풀고 있어요. 이런 경우 반대로 얘기를 했네. 영국은 봉쇄를 그만두려고 하고 다른 지역들은 또 봉쇄를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세계 각국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봉쇄라는 단어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유입 방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와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기 전에 발을 붙이기 전까지를 차단하는 게 유입 방지 전략이고 일단 지역사회에 퍼져서 많이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는 걸 줄이는 거는 피해 최소화 전략, 미티게이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쇄라는 용어가 약간 좀 의미가 달라서 저는 유입 방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요. 이제 중국이나 이태리는 강력하게 이제 락다운, 이동 제한을 걸었죠. 우한이나 이태리도 북부에서 이제 전국을 이동 제한해서 집회도 다 금지시키고 강력한 나라들이 반면에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한 70%까지 감염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은 감염이라든지 희생에 대해서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영국도 좀 그런 자세인데 영국은 이제 유입 방지 전략은 우린 놨다. 어차피 들어온 거다. 지금 환자 생긴 거고. 이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가기 전에 좀 지연 전략, 딜레이드 페이즈라고 해서 지연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지역사회 확산을 좀 누그러뜨리자. 그 사이에 우리는 병상하고 인공호흡기, 에크모, 이제 의료진 자원 이걸 확보해서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많이 생길 때 피해 최소화로 사망자를 줄이겠다.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지연 전략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좀 준비를 제대로 의료 대응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대책이 효과를 볼지는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끝나 보면 이제 평가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봉쇄라는 건 이제 중국 같은 건 안 하고 비교적 좀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회라든지 종교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권고를 안 하도록 제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발생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지도 이제 앞으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인데 여기에도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소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에 휴대폰 항상 들고 있으니까 손에 세균 묻으면 휴대폰도 세균 묻고 바이러스도 묻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세정제 알코올 60% 손세정제 갖고 다니듯이 손 씻듯이 이 알코올솜으로 이 휴대폰 표면을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닦고 나면 이제 날아가서 뭐 큰 휴대폰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